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버 이비인후과 원장 박창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신풍제약에게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참으로 영광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서 보면 2010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특히 연령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9세 순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치료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인을 위한 진료 지침 알레르기 비염 2022년 개정판에서 정의하는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알레르겐에 감작된 사람에서 알레르겐이 비강 점막에 노출된 후 IgE 매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 코의 염증 반응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가려움증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잠깐 면역학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아토피와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력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먼저 알레르겐에 처음 감작이 되고 난 후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특이 IgE 항체가 생깁니다. 이 생긴 특이 IgE 항체는 마스트셀 표면에 수용체에 결합되어 있다가 이후 특정 알레르겐에 한 번 더 노출이 되면 알레르겐은 특이 IgE 항체와 교차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것은 마스트셀의 탈과립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히스타민을 포함한 여러 개의 케모카인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은 추가 면역 반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며 비강 점막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전기 반응이라는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 반응에 대한 증상은 감각신경의 자극, 비분비물의 증가, 국소혈관의 확장 등을 일으켜서 코 가려움증,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며 이 반응은 수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알레르기 노출 이후 4에서 8시간 이후 중간 매개체의 다른 면역 반응으로 인하여서 호상구, 호염기구, B셀, 매크로파지 등 염증 세포가 비강 점막에 유입이 생겨 후기 반응이 생깁니다. 주로 후기 반응은 코막힘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진료실에서 이제 비염으로 오시는 분 중에서 자세하게 병력 청취를 해보시면 주로 아침에 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을 주로 호소하게 되는 전기 반응 및 오후나 저녁쯤에 주로 코막힘이 많이 심하다고 하는 후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입니다. 아리아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에 따라서 인터미턴트, 퍼시스턴트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1주에서 4일 미만 혹은 1년에 이런 증상이 연속으로 4주 미만을 발생하는 것을 인터미턴트,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1주에 4일 이상 그리고 엔드입니다. 연속으로 4주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퍼시스턴트로 분류하게 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다음과 같이 수면 장애, 일상생활 영향 이런 것들이 모두 없다고 하면 마일드,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모더레이트 시비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임상에서 이런 증상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하신지 여부로 그런 증상이 없다면 그냥 마일드,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2015년 임상인을 위한 알레르기 비염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증상에 따라서 약을 치료를 다르게 쓰는 것이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요즘은 뒤에 언급하게 될 텐데 좀 더 간단한 분류 및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서 오시게 되면 주로 증상은 코와 눈 주위, 심한 경우에는 영구계에도 가려움증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측으로 눈 가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 이후에 비특이적 자극,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찬 공기,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서 알레르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이것을 비특이적 과반응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진단을 할 때 가족력 혹은 가족 중에서 흡연자가 있는지 그리고 집에 카페 있는지 정도는 물어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시경 소견으로 봤을 때는 주로 교과서적으로는 맑은 콧물 그리고 창백하게 부어있는 합의갑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 초기에서는 분홍색이나 붉은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시경 소견만으로서는 알레르기 비염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이제 팬더, 여기 표현하는 알러직 샤이너, 이것은 이제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인하여서 비각 내에 이제 정맥이 조류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가 가려워서 이제 코를 만지는 알러직 살루터가 있고요. 그 이제 코를 만지면서 생기는 코에 생기는 가로줄 알러직 크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검사는 우리가 생체 검사 스킨프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스킨프리 테스트는 피부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담긴 시약을 피부에 살짝 긁어서 히스타민과 반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과 비교해서 알러지 반응이 얼만큼 있는지, 부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서 알러지 여부를 보게 되고요. 이것은 항히스타민제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마스터를 하게 될 때 같이 나오는 혈청총 IgE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30%에서 40%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를 보면서 특이 항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BC를 할 때 호상구 수치를 볼 수도 있고 활성화된 호상구에서 분비되는 ECP를 보면서 알레르기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비세포 검사로서 면봉도말법으로 호상구의 수를 보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시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감별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에는 임상 증상 그리고 마스트, 스킨프리 테스트로 진단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국소 알레르기 비염은 스킨프리 테스트, 마스트에서는 음성이 나오지만 알레르기 비염 증상, 이제 코 가려움, 콧물, 재채기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비유발 검사나 비접 특이 IgE 검사에서 양성일 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은 알레르기 비염과 동일합니다. 호상구 비알레르기 비염 증후군이라고 하는 나레스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가염증 알레르기 증상이 같이 유발될 수 있으며 스킨프리 테스트와 마스트 그리고 앞서 말했던 비유발 검사, 비주특이 IgE 검사 항체에서 모두 음성입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써도 잘 효과가 없습니다. 비접 동말 검사에서 호상구가 20%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진단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비강내 스테로이드, 경고 스테로이드를 이제 복용하면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맑은 콧물이 주로 나오며 온도, 습도 변화에 특히 이제 노인들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려고 할 때 이제 콧물이 많이 나온다. 혹은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에서 바깥으로 나가실 때 콧물이 많이 나온다 하는 혈관 운송 비염도 있습니다. 이것은 항콜린제를 투여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후성 비염은 원인과 관계없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주로 합의각계가 커져 있는 상태로 만성 비염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비중격 망곡이나 만성 부유동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성 비염이 있는데 발열 전신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진료실에서 감기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가려움증이나 눈 증상은 동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세균 감염,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적 치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유코트리엔 수용제 기량제 등을 이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약물적 치료는 해피요법, 코세척, 소술적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던 종전의 알레르기 비염 가이드라인은 인터미턴트, 퍼시스턴트를 구분하였고 마일드냐, 모더레이트, 시비어냐 차이를 두고 치료법을 나누었습니다. 인터미턴트하고 마일드 환자에서는 경구용 2세대 항히스타민제 또는 비강 항히스타민제 스프레이, 아젤라스틴이 포함된 것을 쓸 수 있었으며, 그리고 슈로에페드린, 유코트린 수용체, 기량제 등 증상에 따라서 이제 항히스타민제 대신에 써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미턴트하고 모더레이트 시비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료를 하면서도 또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추가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유코테인 수용체 기량제로 써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시스트 하면서 모더레이트 시비어인 경우에는 인트라나자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주 후에 평가를 해서 이제 이 증상에 대해서 스텝업을 치료할 건지 스텝다운을 할 거나 아니면 면역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할 건지 고려하는 것이 전통적인 2015년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나온 논문 자료에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리아 가이드라인에서는 바스를 이용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이제 치료군 그리고 치료하지 않은 군을 먼저 나누고 이 증상에 따른 중증도를 바스 5점 기준으로 시행을 합니다. 참고로 바스는 위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환자가 어느 정도 불편한지 이거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언급하자 보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서 바스 5점 미만 혹은 바스가 5점 이상이면서도 인터미턴트한 경우에는 경구 항히스타민제 2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경구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비강내 스테로이드 그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이제 항히스타민제 병용요법 어떤 것도 이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가 5점 이상 퍼시스트한 경우에서는 스테로이드 나제 스프레이 혹은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병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서 3일 후 다시 평가하여 바스가 5점이 넘는지를 혹은 5점 이하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5점 이하인 경우에 증상이 계속 있다면 치료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증상이 없다면 스텝다운 혹은 치료를 멈추게 됩니다. 만약에 바스가 5점 이상이 있다면 스텝업 혹은 한 번 더 7일간 매일 바스를 평가하는데 그래도 바스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치료를 받던 사람에게 경우에는 바스 5점인 경우에는 경구 항히스타민제, 비강내 스테로이드,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병용요법을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제 기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고 간헐적인 증상에 알레르겐에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스텝다운을 하거나 약물 사용을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퍼시스트한 증상 그리고 알레르기 노출이 계속된다면 3일간 매일 증상을 확인하면서 바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바스가 5점 미만이면서 증상이 있다면 치료 유지 혹은 증상이 없다면 치료 단계를 낮추거나 약물 사용을 멈추고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단계를 높이게 되는데 먼저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우선 사용합니다. 치료를 유지하면서 7일간 바스를 평가를 하게 되고 증상이 좋아지면 유지 그리고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까 스텝업, 스텝다운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테이블 1에 나왔던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T1에서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크로물린, 유코트린 수용제 기량제 등을 이제 써볼 수 있습니다. T2에서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단독요법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T3에서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병용요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4에서는 이제 이러한 치료에서 오랄, 그러니까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기존 약에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T5는 이제 스텝업 최종 단계인데 이것은 알레르기 전문가에게 전원을 고려하거나 면역 치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물적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약물적 치료에서 효과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랄 스테로이드는 경구용 스테로이드는 재채기, 코 가려움, 콧물, 눈 증상을 호전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코 막힘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잘 항히스타민제는 경구 항히스타민제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코 막힘에는 증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 증상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는 스프레이보다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보다는 이제 나잘 안티히스타민이 효과가 좀 더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모든 방면에 좋은 효과를 보고 그리고 효과도 탁월합니다. 유코트리엔 기량제는 효과가 모든 것에 나타나지만 그 효과의 이제 강도는 경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슈도에페드린 그리고 진료실에서 이제 에피네프린, 페니레프린 이런 것들을 쓰는 디컨제스턴트는 코막힘의 효과가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콧물에는 이프라트로피온 같은 항콜린제 스프레이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은 콧물의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핵심 질문인데요. 비강내 스테로이드에서는 전신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천식 알레르기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비강내 스테로이드는 전신 흡수가 거의 없어 부작용은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에게 써도 체중 신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1년 정도 사용하여도 안전하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1년까지는 현재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1년 이상 사용할 때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내 스테로이드 분무제가 요즘 많이 쓰는 것이 모멘타손 성분의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발현하는데 2시간에서 6시간, 오히려 효과 발현 시간이 스테로이드 중에서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현해서 장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신풍제약의 코비넥스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2세부터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며 예방적인 효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도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는 하루에 2번 정도 뿌릴 수 있으며 11세까지는 하루에 1번 뿌립니다. 그리고 급성 부비동염 환자에서도 쓸 수 있는데 1일 2회 그리고 각 콧구멍에 2회씩 분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알레르기 비염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던스의 종류에 따라서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 그리고 베리 로우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RCT나 메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연구 논문이라면 하이, 그보다 못하면 모더레이트, 로우 이제 이렇게 있고 케이스 리포트 정조에서 에비던스가 있는 경우에서는 베리 로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등급에서는 스트롱과 그리고 컨디셔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베너핏과 리스크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스트롱, 그리고 베너핏과 리스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면 컨디셔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비강내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병용요법이 비강내 스테로이드 단독요법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좋은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독요법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병합요법을 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증상 개선을 이제 원하는 환자에게서는 병합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입마름, 증상,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제 손떨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항히스타민제 경구제를 추가하는 것과 단독요법에 대한 비교인데 비강내 스테로이드 단독요법으로 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콧물이 주 증상인 경우 또 빠른 증상 호전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병합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천식 환자에서 유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를 쓰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게 있는데 항히스타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또한 이제 그 유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의 부작용인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이제 예방적 효과로서 약물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는가 여부를 볼 수 있는데
발병 2주 전 미리 예방적 약물 치료는 효과가 있으나 경미하여 이제 예방적 약물 치료는 선택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제가 우월한지는 아직 검증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천식이 없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면역요법을 시행했을 때 이제 천식으로 이완되는 게 적은가 여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천식이 없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알레르기 비염 이완 기간이 길수록 천식 발생 기간은 위험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면역요법은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요법에 대해서 긴 시간, 비용, 그리고 알러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 베너핏, 그리고 환자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제 스키트와 슬리트에 대한 비교입니다. 스키트는 이제 우리가 증상 조절과 약물 치료 사용 빈도의 감소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치와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식염수 비강 세척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안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소 스테로이드보다 효과가 적어서 보조 치료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헤파 필터 같은 것으로 이용하여서 알레르기 비염을 이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진먼지 진드기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를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증상 개선은 유의한 효과는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반려동물 해피요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증상 개선에서는 이제 통계학적 큰 의미는 없으나 그래도 하면 항원 도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합의각계 수술은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고 1년 이상 이제 장기간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막힘이 주 증상인 환자에게는 좋으나 수술적 부작용 그리고 전신 마취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적인 것에 대해서도 환자의 선호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2022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주로 2015년과 비교해서 좀 모호하게 표현이 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심평원에서 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면,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인용할 때 이제 그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모호하게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저희 그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베포타스틴 콧물 억제, 그 두드러기 억제 졸림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 베포타스틴 쓰고 나서는 이게 논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건 없었는데 졸림이 좀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써봤을 때도 졸린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원장님께 이제 물어보고 했을 때는 에피나스틴이 이제 졸림이 제일 적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에피나스틴 그리고 베포타스틴 이것들이 이제 억제 졸림의 정도는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베포타스틴이 항히스타민 지지에 비교해 더 나은 장점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환자에게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BID로 처방한다. 이것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졸림 효과가 좀 적다. 이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알레르기 비염 진단할 때 호상무 수치 참고치는 저도 정확하게 그 참고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옆에 이제 참고치에서 에오시노필 혹은 이제 에오시노필이 5% 이상이면 아마 이게 좀 더 늘어났던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트에서 IgE에서는 이제 10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참고치가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증량은 잘 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증량은 잘 하지 않고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추가를 한다거나 혹은 그 아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이제 슈도에페드린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특히 그 경구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코막힘 효과가 적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슈도에페드린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개 항히스타민제 쓴다 하면 2세대 하나
1세대 하나 이렇게 조합해서 씁니다. 비강 스프레이 추가적인 처방 필요하는데 항히스타민 병용 처방에서 나이 제한 12세 이상이 이제 병용 처방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보통 이제 항히스타민 병용 처방에서는 아젤라스틴 특징상 코 뒤로 넘어가면 매우 쓰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꼭 쓰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싫다 하면 그냥 비강 스프레이 그냥 모메타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러지 비염을 이제 설명드리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즘 그래도 환자가 좀 줄고 하는데 이것으로써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환자들에게 좀 더 좋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